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꽤 오랜만에 돌아왔죠? 최근엔 제가 작업 때문에 바쁘진 않았고요. 볼일 때문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루 종일 서울에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딱히 동네를 정해두진 않았기 때문에 서울 전체를 돌아다녔네요. 제가 우선 집 구할 때 정한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제가 서울에서는 작업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집에서 작업할 듯 합니다. 그래서 방은 2개가 있어야 했고요. 동네도 조용해야 했고 화장실도 깨끗해야 했고 집이 따뜻해야 했습니다. 제가 대구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추위보단 더위에 강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멋진 집이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포기한 것 같네요. 그저께 계약도 하고 왔습니다. 한동안 냉장고나 세탁기 그런 살림살이를 구하느라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셜록 홈즈 시리즈 읽으러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저께 한번 작업을 하긴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다시 작업실로 왔습니다. 제목은 외로운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이게 어순이 맞는 건가 싶어서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공식 제목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외로운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외로운 자전거를 타는 사람, 코난 도일. 1894년에서 1901년까지 셜록 홈즈는 몹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8년 동안 대사건치고 홈즈의 손을 거치지 않고 넘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소소한 사건들이 무수히 많아 이 기간 동안 그의 생애 중 가장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흥미있는 사건의 기록을 수없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나 자신 개인적으로 이들 사건 거의 전부에 관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표를 하려고 하니 어떤 것부터 해야 좋을지 망설여집니다. 역시 이제까지 해오던 방침대로 사건이 참혹해서 흥미있는 것보단 그 해결이 극적이었다든가 아주 교묘했던 것부터 골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독자 여러분들에게 숲속의 결혼식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외의 사실이 차례차례 판명되다가 끝에 가선 상상도 못했던 종말이 옵니다. 1895년 4월 23일의 일이었습니다. 홈즈는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책상 머리에 붙어 앉았습니다. 여보게, 자넨 요즘 한시도 쉴 날이 없구만. 내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을 건네자. 고맙네. 요즘은 이상하게도 사건이 밀리는구만. 남에게 부탁을 받으면 야박하게 거절을 못하겠단 말이야. 하고 홈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홈즈, 자넨 언뜻 보면 냉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정이 많은 친구야. 10년 가까이 사귀고 있으면서 이제야 겨우 알았나. 난 자네가 덜렁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봤는데. 홈즈는 이렇게 농담을 하곤 재미있다는 듯이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날더러 덜렁이라고? 좋아, 그건 그렇고 자네 오늘 오후에 웬 아가씨로부터 꼭 만나고 싶단 편지를 받았지?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전보를 일단 거절했지. 그런데 사정이 매우 급한 걸 보니 가까운 시일 내에 장본인이 틀림없이 나타날 거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허드슨 부인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홈즈씨, 왜 아가씨가 찾아오셨는데요? 지금은 좀 바쁘다고 전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허드슨 부인은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얼마 후에 다시 올라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만 꼭 만나봐야겠다면서 물러설 기색이 보이지 않는군요.
하는 수 없군. 어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잠시 후 허드슨 부인에게 안내를 받아 방 안에 들어선 손님은 22~23살쯤 된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홈즈 씨. 어서 오십시오. 홈즈는 아름다운 방문객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선수를 써서 지금은 일이 바빠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힘으로 내쫓지 않는 한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이거 야단 낳는 걸. 그렇다고 일부러 오신 손님을 강제로 내쫓을 수도 없고. 홈즈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가만히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설마 건강상의 문제로 날 찾아온 건 아니겠지요? 자전거를 타려면 상당히 건강해야 할 테니까요.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자기의 구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구두창 한쪽은 페달에 쓸렸기 때문인지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홈즈 씨, 당신의 추리력은 정말 놀랍군요. 말씀하신 대로 전 날마다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도 자전거에 관계된 일 때문이에요. 그러십니까? 순간 홈즈는 벌떡 일어나더니 아가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과학자가 진기한 표본을 조사하듯 그녀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가씨, 내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나도 모르게 이런 버릇이 나온답니다. 난 아가씨를 타이피스트로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러 해 수련을 쌓은 피아니스트로군요. 왔어, 이것 봐. 손가락 끝이 얇아져 있지. 이건 피아니스트와 타이피스트에서 볼 수 있는 직업상의 특징이야. 하지만 이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예술가적인 기질이 번뜩이고 있지. 그래서 난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했어. 홈즈 씨, 그건 사실이에요. 전 음악교사입니다. 물론 날마다 피아노도 치고 있지요. 그것도 아마 시골에서일 것 같군요. 당신의 얼굴빛은 런던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요. 네, 세리주 끝에 있는 파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좀 늦었습니다만 제 이름은 바이올렛 스미드입니다. 셰리주의 파넘, 참 아름다운 고장이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추억이 어린 곳입니다. 왔어. 우리가 그 위조 지폐를 낱말한 아치 스탠포드를 체포한 게 그 근처였지. 그런데 바이올렛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홈즈는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이올렛은 침착한 태도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 아버님은 벌써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옛날엔 이름난 음악가였습니다. 황실극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신 적도 있지요. 육친이라면 단 한 사람, 숙부 랠프 스미드라는 분이 계시지만 그분도 25년 전 미국으로 건너간 채 소식이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들에겐 한 푼의 저축도 없었습니다. 그날 끼니를 잊는 것조차 곤란을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 타임즈지에 저희 모녀를 찾는 광고가 실려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와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에 맡기겠어요. 누가 유산이라도 남겨주었나 싶었기 때문이에요.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상상한 대로 그 광고는 변호사가 낸 것이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캐루저스 씨와 우드레이라는 두 신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두 분은 최근에 남아프리카에서 귀국했는데 그곳에 있을 때 숙부님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숙부님은 3개월 전에 요하네스 버그에스에서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육친의 행방을 찾아 물질적으로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였어요.
살아있을 땐 저희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숙부님이 죽을 때 저희를 돌봐달라고 유언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캐로저스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해가 가더군요. 숙부는 그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저희들을 돌봐주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래요. 잠깐만, 당신들 모녀가 두 사람을 만난 건 언제쯤입니까? 하고 홈즈가 물었습니다. 작년 12월이니까 꼭 4개월 되었군요.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우드레이라는 사람은 참 징그러워 보였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꼭 뱀 같다고나 할까요? 머리카락은 기름을 발라 잠자리 눈알처럼 번쩍이고 붉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쉴 새 없이 품위 없는 눈초리로 절 뚫어지게 노려보곤 했어요. 아무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나이였어요. 시릴도 제가 그런 남자를 알게 된 걸 틀림없이 싫어할 거예요. 시릴이란 분은 애인이신가 보군요. 홈즈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네, 그래요. 시릴 모트는 전기기사예요. 저희들은 올여름에 결혼하려고 해요. 어머,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꺼냈죠? 결혼하신다니 축하합니다. 그럼 캐루저스란 분은 어떻습니까? 캐루저스 씨는 나이가 좀 들어 보였고 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태도도 공손하고 늘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저한테 묻고 저희가 아주 가난한 것을 알게 됐고 10살 난 자기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러 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러시다면 매주 토요일엔 반드시 어머니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급료는 1년에 100파운드 드리지요 라고 했습니다. 1년에 100파운드라면 제겐 굉장한 급료였어요. 결국 전 그 다음 주에 파넘에서 10km쯤 떨어진 틸턴 그랜디의 캐루저스 씨 댁에 갔습니다. 캐루저스는 혈압이었기 때문에 딕슨이란 가정부를 두고 있더군요. 나이가 지긋한 부인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가르칠 아이는 아주 귀여웠는데 고분고분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었어요. 캐루저스 씨도 매우 친절했어요. 뿐만 아니라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와 취미도 잘 맞았어요. 저는 날마다 즐겁게 지냈습니다. 물론 토요일엔 어머니를 만나러 갔지요. 그런데 저의 행복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붉은 콧수염을 기른 우들레이가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드레이는 일주일 예정으로 놀러 왔다는데 저에겐 그 일주일이 몇 달이나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우들레이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묵묵히 듣고만 있던 홈즈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게 싫어요. 하다못해 포크를 쥐는 법까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는 가만히 있어도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변변치도 못한 재산을 자랑하면서 만일 자기와 결혼해준다면 런던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사주겠다고 저를 유혹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상대를 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저를 강제로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캐루저스 씨가 들어와서 봉변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화가 난 오드레이는 캐루저스 씨에게 달려들어 마구 치고받고 하더군요. 그 통에 캐루저스 씨는 얼굴에 상처까지 입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우드레이는 그날 돌아갔어요. 이튿날 캐루저스 씨가 저에게 사과하면서 2번 다시 그런 모욕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 우드레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고 나서 바이올렛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홈즈 씨, 그럼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캐루저스 씨 댁으로 간 뒤에 어머니는 런던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매주 토요일에 어머니가 계신 런던으로 갔다가 월요일날 돌아오곤 했어요. 캐로우저스시 댁에서 파넘역까지는 10km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틸턴 그랜드에서 파넘역으로 가는 길은 매우 호젓해서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찰링턴 황무지는 대낮에도 오싹해질 정도로 한산하고 음산한 곳입니다. 이곳엔 길 한쪽에 옛날 영주가 살던 찰링턴 장원이 남아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아무쪼록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소서 하고 빌면서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곤 했습니다. 2주일 전의 토요일이었습니다. 황무지를 지나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역시 저처럼 자전거를 탄 사나이가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검은 코스튬을 기른 중년 신사였는데 파넘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보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 더 이상 그 사나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런던에서 파넘역에 도착하여 역에 맡겨둔 자전거를 타고 황무지에 이르자 다시 그 검은 코스튬의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사나이는 5분쯤 뒤따라오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나이는 다음 토요일에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속력을 내면 그도 속력을 내고 속력을 늦추면 그도 속력을 늦추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해치려는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기분이 언짢고 무서워 곧 이 사실을 캐로저스 씨에게 말했습니다. 캐로저스는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군. 감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일 안으로 마차를 마련해 드릴 테니 그걸 타고 다니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그 주 안에 마차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파넘역으로 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찰링턴 황무지에 이르렀을 때 뒤를 돌아보니 전과 마찬가지로 검은 코스튬의 사나이가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늘 얼마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으나 제가 아는 남자가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무서움보단 오히려 호기심이 더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저 사나이는 누구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전 일부러 자전거의 속력을 늦추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도 속력을 늦추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자전거를 세우니까 그쪽에서도 똑같이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한번 골탕을 먹여볼까? 산모퉁이에 이르자 갑자기 속력을 내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자마자 거기서 상대가 오기를 기다릴 작정이었어요. 그 사나이 역시 산모퉁이를 급히 돌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 나무 뒤에 숨어서 추적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나이는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전 산모퉁이를 다시 돌아가 그를 보았지요. 거기선 2km쯤 길이 훤히 트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추적자의 모습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 벌판에는 폐허가 된 장원의 쓸쓸한 모습만이 눈에 띌 뿐이었죠. 참 재미있는 일이군요. 오랜만에 즐거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홈즈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다고요? 바이올렛은 금방 뾰루통해졌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산모퉁이를 돌았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의 시간은 대강 얼마나 걸렸습니까? 글쎄요, 2분이나 3분쯤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나이가 2km나 되는 길을 달려서 모습을 감출 순 없었겠군요.
혹시 길 옆에 다른 곳으로 빠지는 샛길 같은 곳은 없습니까? 네, 샛길 같은 건 없어요. 그렇다면 자전거를 짊어지고 황폐한 장원에 숨었다는 결과가 되는군요. 그 밖에 다른 일은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 이 일이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즈 씨를 찾아뵙고 도움을 청하려고 온 거예요. 홈즈는 생각에 잠겨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약혼자이신 시릴 모튼 씨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이는 코펜트리에 있는 미드랜드 전기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모튼 씨는 장난기가 많은 분인가요? 네, 굉장히 쾌활한 분이에요. 혹시 그 코스튬의 사나이는 모튼 씨가 변장한 것이 아닐까요? 홈즈는 무엇을 캐내려는 듯이 바이올렛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머, 그이는 그런 못된 장난을 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바이올렛은 얼굴을 붉히며 항의하듯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실례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모튼 씨 이외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일을 알기 전에 두세 명 있었어요. 그 후에는 홈즈의 질문이 점차 빨라지는 것을 보니 그가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징그러운 우드레이 뿐이에요. 그 밖엔 또 누가 없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방문객은 잠시 생각을 더듬는 듯 천장을 올려보다가 곧 눈을 반짝였습니다. 있었군요. 그게 누굽니까? 홈즈가 재빨리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저의 상상에 불과할지도 몰라서. 아, 그런 건 관계치 말고 말씀하십시오. 바이올렛이 주저하는 빛을 보이자 홈즈가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어요. 전 가끔 캐로저스 씨가 저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캐로저스 씨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훌륭한 신사로 부자예요. 마차도 없다면서요. 별로 외출을 안 하시니까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분은 일주일에 두어 번 런던을 다녀오실 뿐이니까요. 무슨 일로 런던에 가십니까? 남아프리카의 광산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므로 그 매매를 위해서겠죠? 아, 잘 알겠습니다. 바이올렛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지금 난 매우 일에 쫓기고 있습니다만 틈을 내어서 당신의 사건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홈즈 씨, 정말 고맙습니다. 꼭 좀 저를 도와주세요. 염려 마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 제게 연락을 주신 다음 제 지시대로 해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나가자 홈즈는 즐겨 피우는 파이프에 불을 붙여 물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그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 같아.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야, 홈즈. 세상엔 참 한가한 녀석도 다 있구만. 그런 호젓한 길을 자전거 따위로 쫓아다니니 말이야. 아마 남몰래 짝사랑하는 녀석의 짓일 거야. 그런데 왓슨, 짝사랑 치곤 뭔가 복잡한 사연이 얽혀있는 것 같지 않나? 그 사나이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만 나타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군. 바로 그 점이야. 우선 찰링턴 황무지 근처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부터 조사해야겠어.
그리고 캐루저스와 우드레이의 관계도 조사해야겠어. 그 두 사람은 친구라곤 하지만 성질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 게다가 그 두 사람이 왜 랠프 스미드의 조카에게 그토록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느냐, 그것도 문제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캐루저스는 마차도 세내지 못할 정도의 경제 상태면서 어째서 피아노 교사에겐 보통의 2배나 되는 급료를 주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상해. 그러고 보니 캐루저스의 마음속엔 호의나 친절 이상의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자 홈즈는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왓슨, 자네가 한번 가서 조사해주지 않겠나? 난 앞으로 2-3일 동안은 도저히 틈을 낼 수가 없어. 시시한 사건일지도 모르지만 자넨 힘껏 한번 해보게. 아니, 나 혼자서 이 사건을 다루어 보라는 건가? 아무리 시시한 사건일지라도 그건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난 일단 손을 내젓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까닭 모를 호기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홈즈 못지않게 사건의 단서를 잡아 뽐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할 것 없어. 월요일 아침 일찍 찰링턴 황무지에 숨어 있다가 자네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면 돼. 알았어. 그런데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땐 자네 뜻대로 행동해보게. 그리고 나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조사해서 나한테 알려주게. 자, 왓슨, 건투를 비네. 나의 호기심은 어느덧 강렬한 사명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난 곧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난 바이올렛이 월요일 아침 9시 50분발 기차로 런던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이른 9시 30분발 기차를 탔습니다. 파넘에 내린 나는 마차를 타고 찰링턴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바이올렛이 수수께끼의 사나이에게 추격당한 장소는 곧 알 수 있었는데 길 한쪽은 허허벌판이었고 다른 한쪽은 폐허가 되어버린 장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원 입구에는 이끼가 낀 돌문이 서 있었고 그 돌문의 양쪽 기둥에는 빛깔이 바랜 문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원은 생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군데군데 뚫어진 모양으로 보아 그곳으로 사람이 드나든 것 같았습니다. 황무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피어 4월의 태양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렛은 지리에 매우 어둡군. 추격자는 분명히 저 정원 안으로 숨었을 텐데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수풀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짓밟힌 흔적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난 장원의 정문이 잘 보이는 수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내가 온 방향과는 반대쪽에서 자전거를 탄 사나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이올렛이 일러준 대로 사나이는 검은 옷을 입었고 짙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감시받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듯 수상한 사나이는 울타리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더니 장원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15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제2의 자전거가 옆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이올렛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원이 가까워지자 자꾸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숨어있는 숲을 앞을 통과할 때 보니 그녀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 몹시 창백했습니다. 가엾게도 떨고 있군 그래. 그러나 너무 걱정 말아요. 나와 홈즈가 곧 당신의 불안감을 씻어줄 테니까. 난 마음속으로 바이올렛을 격려했습니다. 그때 울타리 안에서 사나이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잽싸게 자전거에 올라타고 바이올렛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넓디 넓은 황야 가운데선 기묘한 자전거 경주가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자전거 위에 꼿꼿하게 앉은 멋진 몸매 아가씨이고, 다른 한쪽은 핸들 위에 몸을 바싹 구부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검은 코스튬의 사나이였습니다. 어느 정도 달리다가 바이올렛은 사나이를 의식하고 속력을 늦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도 속력을 늦추었습니다. 바이올렛이 자전거에서 내리자 사나이도 멈춰서더니 뻔뻔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딴짓만 부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바이올렛이 취한 행동은 참으로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전거를 획 돌리더니 전속력으로 사나이를 향해 돌진해 갔습니다. 하지만 사나이 쪽은 더 날쌔습니다. 그도 핸들을 돌리더니 미친 듯이 내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경주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렛이 다시 방향을 돌려 이젠 그따위 추격전엔 흥미가 없다는 듯이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도 다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의 모습은 산모퉁이 저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난 계속 숲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나이가 되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20분쯤 지나자 사나이는 느긋하게 페달을 밟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나이는 아까 나왔던 울타리까지 오자 자전거를 세우더니 장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나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더니 허물어져 가는 저택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젠 알았다. 저 수상한 사나이는 이 저택에 살고 있어. 난 의기양양하게 파암역까지 걸어가서 오후 기차 시간을 확인한 다음 역전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로 갔습니다. 소개소 주인은 다소 고지식하게 생긴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찰린턴 장원 안에 있는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묻자 노인은 내가 별장을 얻으러 온 줄로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아, 손님 미안합니다. 그 낡아 빠진 건물도 1개월 전에 이미 계약되고 말았답니다. 계약이 되었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런던에서 온 사람입니까? 예, 런던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이름은 윌리엄슨이라고 하는데. 노인은 여기까지 말하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계약을 맺은 손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은 날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당신은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남의 일을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 거요? 당신이 이 지방 형사라도 됩니까? 하고 언짢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일 홈즈였다면 노인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 당황해서 아닙니다. 그저 하면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런던행 기차에 몸을 실은 나는 하루아침 동안 조사한 일치곤 꽤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자부심은 얼마 못 가 모래성이 무너지듯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난 홈즈에게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내 생각엔 약간 칭찬을 받으려니 했는데 홈즈의 입에선 칭찬은커녕 신경질적인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왓슨, 자넨 숨은 장소를 잘못했겠어. 숲을 뒤가 아니라 울타리 뒤에 숨어 있어야 했어. 그랬었다면 그 사나이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을 거야. 자네의 보고는 바이올렛보다 한 발 더 앞서 있지 않아. 난 화가 치밀어 올라 곧 내쏘듯이 홈즈의 이론에 반박했습니다. 홈즈, 자네 말대로 울타리 뒤에 숨어 있었다면 그 녀석에게 곧 들켜버렸을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녀석의 행동을 어떻게 엿볼 수 있나? 자네도 두나군 그래. 바이올렛은 그 사나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그녀가 잘 아는 인물이야. 자넨 아까 추적자는 핸들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자기의 얼굴을 그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군. 하지만 난 굉장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왔잖아. 윌리엄슨이란 사람이 찰린턴 장원을 빌렸다는 거 말인가. 그것도 서투른 짓이었어. 만일 윌리엄슨이란 사나이가 부동산에 얼굴을 내밀어 보게 그 주인은 틀림없이 런던에서 수상한 사람이 찾아왔었다고 말해줄 거야. 말하자면 자네의 쓸데없는 행동 때문에 그쪽에선 더욱 경계가 엄중하게 될 걸세. 그럼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했어? 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여전히 태어냈습니다. 만일 나였다면 부동산 같은 데로 뛰어들지 않고 주막으로 갔을 거야. 주막은 소문의 저수지 같은 곳이니까 말이야. 주막 주인이나 심부름꾼에게 슬쩍 팁을 주어봐. 런던에서 온 윌리엄슨이란 자가 장원의 저택을 빌렸다는 것쯤은 5분 이내에 알게 될 거야. 결국 자네가 일부러 먼 곳까지 가서 얻어온 게 뭔가. 그 아가씨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 그뿐이잖아. 달리 새로운 것이 없어. 그렇군. 난 소금을 뿌린 채소처럼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홈즈는 자기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생각했는지 왓슨, 너무 상심하지 말게. 윌리엄슨이란 사나이에 대해서 알아낸 것만 해도 큰 수확이야. 지금 당장은 바빠서 곤란하지만 오는 토요일부턴 나도 사건에 손을 댈 수 있을 거야. 하고 날 위로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린 바이올렛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엔 내가 월요일 낮에 보냈던 사건이 그대로 적혀 있었는데 우리가 흥미를 느낀 것은 마지막 몇 줄이었습니다. 홈즈 씨, 전 당신이 비밀을 지켜줄 뿐이라고 믿고 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매우 괴로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캐로저스 씨가 청혼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에겐 이미 약혼자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캐로저스 씨는 몹시 슬퍼하면서 오늘 밤 다시 한번 제 대답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홈즈 씨, 지금 제 입장이 어떻다는 건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전 수상한 사나이가 추격을 받는 것만으로도 애를 먹고 있는데 또다시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전 어쩌면 좋을까요? 지혜를 빌려주세요. 홈즈는 편지를 접으면서 가엾게도 그 아가씨는 날이 갈수록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구만. 이 사건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복잡하게 돼가는 거야. 어쨌든 하루쯤은 조용한 시골 공기를 마시러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왓슨, 오늘 오후엔 나 혼자 현장에 가보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하숙집으로 돌아온 홈즈의 얼굴은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은 터지고 이마엔 자줏빛 홍마저 붙이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거야, 홈즈? 꼭 경시청에 붙들려오는 불량소년 같구만. 난 서둘러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홈즈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이 꽤 우스웠던지 배를 끌어안고 웃었습니다. 왓슨,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난 이래봬도 권투엔 자신이 있어. 자네 솜씨는 종종 보아서 알고 있어. 그 덕분에 난 오늘 목숨을 건졌어. 정말 답답하군. 어서 빨리 이야기나 해주게. 도대체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난 자네에게 말한 대로 우선 그 근처의 주막을 찾아갔지.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즈는 주막의 카운터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막 주인은 매우 수다스러운 사나이로 홈즈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모조리 일러주었습니다. 윌리엄슨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새하얀 턱수염을 기르고 있습죠. 몇 안 되는 하인들을 데리고
창원 안에 있는 저택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손님, 그 윌리엄슨이란 사람은 전에 목사였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의심쩍단 말입니다. 어째섭니까? 손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친구를 보라, 이런 속담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목사들의 친구들이란 녀석들이 모조리 변변치 못한 자들 뿐이에요. 매주 금요일만 돼보십시오. 런던에서 왔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나이들이 제 집에 찾아와선 밤늦도록 술을 퍼마시며 난장판을 벌인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나이들이 모두 그 목사의 친구들이라니까요. 주막 주인은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녀석들은 모두 주머니 사정이 좋은 모양입니다. 모두들 돈을 잘 써요. 그 중에서도 꼭 뱀 같은 인상을 한 붉은 코스튬의 사나이는 잠깐, 그 사나이의 이름이 뭐라던가요? 아마 우드레이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우드레이라고요? 손님도 그를 알고 계십니까? 알다마다요. 주막 주인은 더욱 신이 나서 우드레이에 대해 이것저것 주워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홈즈는 느닷없이 누군가에게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곤드레만드레 술에 취한 검붉은 얼굴의 사나이가 붉은 코스튬을 떨면서 우뚝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니놈은 못하는 놈이야. 무엇 때문에 목사와 우리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 거야? 사나이는 무섭게 눈을 부릅떴습니다. 홈즈는 이 사나이가 바로 우드레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당신네들과 한패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다. 홈즈는 일부러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거짓말 마! 우드레이는 베란간 홈즈의 얼굴에 주먹을 퍼부었습니다. 홈즈는 주먹의 정통으로 맞아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벌떡 일어나서 상대방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격투는 2-3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우드레이는 성난 황수처럼 덤벼들었지만 홈즈의 강한 주먹을 맞고 끝내는 쓰러졌습니다. 난 그가 마차에 실려가는 걸 전송한 다음 막차를 타고 돌아온 거야. 홈즈는 껄껄 웃으며 이마의 혹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휴, 큰일 날 뻔했군. 아무튼 자네가 살아 돌아왔으니 다행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영국의 전통적 권투에 조금 취미가 있었던 게 꽤 도움이 되었어. 오랜만에 해보니까 그것도 꽤 재미가 있더군. 아마 지금쯤 주막 부인은 야, 오늘 왔던 그 야윈 사나이 솜씨가 굉장하더군 하며 수다를 떨고 있겠지. 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홈즈, 자넨 내가 아무 수학도 없이 돌아왔다고 비웃었지만 그러고 보니 자네도 별게 아니잖아. 게다가 이런 선물까지 받아오고 말이야. 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이마에 혹을 튀겼습니다. 목요일이 되자 바이올렛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홈즈 씨, 전 캐로저스 씨 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급료나 대우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이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홈즈 씨는 그 수상한 추적자 때문일 거라고 여기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 사나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답니다. 캐로저스 씨가 절 위해서 마차를 샀기 때문에 저 쓸쓸한 오솔길의 위험은 없어졌어요. 제가 이 댁을 떠나려는 이유는 캐로저스 씨의 구원을 거절하여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저 무서운 우드레이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드레이는 전에도 무서운 얼굴이었지만 요즘은 더욱 무서운 얼굴이 되었어요. 불량배하고 싸움이라도 했는지 얼굴에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었더군요. 전 창문으로 흘끗 보았을 뿐 방 안에서 떨고 있었으므로 잘 모릅니다만 우드레이는 캐로저스 씨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캐로저스 씨는 식사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답니다. 우드레이는 이 저택에 묵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는 듯 오늘 아침에도 그가 집 주위에 어른거리는 걸 보았어요. 전 그런 사나이가 어른거리는 것보단 차라리 사자를 놓아 기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자는 배가 부를 때는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니까요. 캐루저스 씨는 왜 그런 무서운 사람과 사귀고 있을까요? 제가 충고를 하면 캐루저스 씨는 입을 꼭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괴로움도 오는 토요일이면 끝납니다. 전 캐루저스 씨의 마차로 찰링턴 황무지를 지나갈 것이에요. 이젠 그 검은 코스튬의 사나이도 저를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빌어먹을. 이 사건은 싱겁게 끝나버렸군. 결국 우리들은 그 아가씨와 별난 사나이들 때문에 헛수고를 한 셈이야. 내가 이렇게 투덜거리자 홈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럴까 왓슨. 이번 사건은 이제부터 본줄기로 접어든 것 같아. 그 가엾은 아가씨를 둘러싸고 있는 사나이들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어. 그녀가 무사히 판업역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우리들의 의무야. 왓슨, 토요일 오전엔 나와 함께 찰링턴 황무지로 가세. 우리의 노력이 모자라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줄 순 없잖아. 그러나 난 아무래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사건이라기보단 오히려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은 장난처럼 느껴집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의 길목을 지키고 섰다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일쯤은 그다지 희귀한 일이 아니잖아. 또 우드레이는 악인일진 모르지만 바이올렛을 괴롭힌 건 단 한 번뿐이었고 그 뒤론 억지로 그녀를 만나려는 일 따윈 하지 않았잖아. 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홈즈가 밤늦게까지 권총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몸이 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차로 런던을 출발한 홈즈와 나는 11시가 되어서야 파넘역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쏟아지던 비가 새벽녘에는 활짝 개어 우리들 눈앞에는 찬란한 시골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신선한 공기를 흠뻑 들이마시며 작은 새들의 귀여운 노랫소리와 봄날의 생생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이올렛은 12시 22분 기차를 타겠다고 했어. 시간은 충분하니까 찰링턴 정원까지 슬슬 걸어가기로 할까. 그렇게 하지. 나도 그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우린 길을 따라 걷지 않고 들판을 가로질러 가기로 했습니다. 도중에 약간 높다란 언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 보니 그 기분 나쁜 찰링턴 장원에 허물어져 가는 저택이 손에 잡힐 듯이 보였습니다. 저런 낡은 저택을 세내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윌리엄슨 목사란 대체 어떤 사람일까? 홈즈는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앗! 하고 외쳤습니다. 저 멀리 캐루저스 저택 쪽에서 검은 점 하나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왓슨, 큰일 났어. 지금 바이올렛이 타고 있는 마차야. 하지만 아직 11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아니야. 그녀는 무슨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일찍 기차를 타려고 하는 거야. 이러다간 우리가 닿기도 전에 장원 앞을 지나가게 되겠는걸. 홈즈는 미친 사람처럼 비탈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달리기에 익숙하지 못한 난 금방 힘이 빠져서 홈즈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100m쯤 앞서가던 홈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장원 쪽에서 아까의 이륜마차가 달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마차는 바이올렛은 물론 마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은 고삐를 땅에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왓슨, 늦었어. 홈즈는 낭패의 기색이 완연했습니다. 유괴 사건이야. 아니, 살인 사건일지도 몰라. 왓슨, 우물쭈물하지 말고 앞장을 서서 마차를 세워주게. 됐어. 자, 타게. 늦긴 했지만
해보는 데까진 해봐야지. 홈즈는 마부석에 앉아서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마차는 장원 쪽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 전번에 바이올렛이 추적자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산모퉁이를 돌자 찰링턴 장원과 황무지 사이를 가로지른 길이 일직선으로 바라보였습니다. 그 순간 난 홈즈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저길 봐! 저 사나이야! 우리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탄 사나이가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나이는 얼굴을 깊이 숙인 채 온몸에 힘을 주어 페달을 밟았는데 그때마다 그의 어깨는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차의 말발굽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의 검은 콧수염은 창백한 얼굴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고 눈은 열병 환자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차와 우리들을 번갈아 노려보더니 멈춰!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홈즈가 마차를 세우자 그는 권총을 꺼내 들고 우릴 위협했습니다. 너희들 이 마차를 어디서 끌고 오는 거야? 내려와! 말을 안 들으면 쏠 테야. 홈즈는 말고삐를 나에게 건네주곤 마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와와, 우린 당신을 만나러 왔어. 바이올렛 스미드는 어디에 있어?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너희들은 어째서 바이올렛의 마차에 타고 있는 거지? 그 아가씨를 어디에 숨겼어? 우리도 이 마차를 길에서 잡았어. 그때 마차엔 아무도 없었어. 우린 그 아가씨를 구하려고 마차를 되돌려오는 길이요. 홈즈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아무도 없었단 말이지. 이젠 틀렸어. 사나이는 절망한 듯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놈들에게 유괴당한 거야. 놈들이라니 누구 말이오? 우들레이와 그 악당들이요. 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정말 그 아가씨 편이라면 날 도와주시오. 난 찰링턴 황무지에서 시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녀를 구해내겠소. 사나이는 서투른 연극의 대사처럼 이렇게 외치더니 울타리를 뚫고 장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도 마차를 버려두고 홈즈와 함께 사나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구만. 3사람 이상이야. 홈즈는 진흙 위에 남겨진 구둣발자국을 가리키다가 응? 저쪽 풀숲에 누가 있어? 하고 외쳤습니다. 달려가 보니 다리에 각반을 친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하늘을 보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엔 피가 흘러 그 언저리의 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기절했을 뿐 죽진 않았습니다. 상처도 그리 깊진 않았습니다. 얘는 마부인 피터야. 놈들에게 강제로 끌려와 두들겨 맞은 거요. 서두르지 않으면 바이올렛도 이런 봉변을 당할 거요. 사나이는 이렇게 외치더니 나무 사이를 누비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홈즈는 진흙 위에 남은 발자국을 더듬어가며 에이 여보시오, 그쪽이 아니오, 이쪽이요, 이쪽 하고 사나이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발자국은 낡은 저택 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구만. 놈들은 저택 뒤 숲속으로 바이올렛을 끄고 간 거야. 홈즈가 이렇게 말했을 때 숲속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소리는 무엇으로 입을 틀어 막은 듯 중간에서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살해당했을까? 홈즈와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나이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이야, 이쪽! 활터 쪽이야! 사나이는 숲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린 떡갈나무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잔디밭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떡갈나무 뒤에는 3사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입을 손수건으로 가리운 채 목을 늘어뜨리고 있는 바이올렛이었고, 그녀와 마주 서 있는 사람은
붉은 콧수염을 기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오른손엔 굵직한 채찍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각반을 친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사냥감을 잡은 포수와 같은 자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새하얀 턱수염을 기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비단으로 만든 양복 위에 목사들이 입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이닥쳤을 때 노인은 성경책을 주머니석에 놓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노인이 결혼식의 주례를 막 마친 순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신랑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어. 저 목사의 주례로 두 사람은 결혼해버린 거야. 난 무심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나이는 아직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와요! 그는 이렇게 외치더니 들소처럼 세 사람에게 돌진해 갔습니다. 어머! 바이올렛은 우리를 보더니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다가 간신히 떡갈나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목사의 가운을 입은 윌리엄스는 사나이의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는 싱글싱글 웃으며 좀 늦었군 그래. 이제 막 끝난 참인데 하고 말했습니다. 우들레이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껄껄 웃었습니다. 어이 보브, 그딴 수염은 잡아 뜯어버려. 난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고. 마침 증인들을 데리고 와줬구만. 우들레이 부인을 소개해드리지. 그러자 사나이는 변장형 검은 콧수염을 떼어 땅바닥에다가 팽개쳐 버렸습니다. 수염 아래에는 곱게 면도를 한 검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나이는 권총을 쳐들어 채찍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우들레이의 가슴을 겨누었습니다. 늦었어 보브. 이 여자는 내 여편네야. 아가씨라 부르지 말고 정식으로 우들레이 부인이라 부르란 말이야. 천만에 1초 후에는 우들레이 과부가 될걸. 말을 마치자마자 캐루저스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우들레이의 족귀에는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드레이는 빙그르르 돌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검붉은 얼굴은 금방 풀리처럼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서 있던 윌리엄슨이 가운 안에서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총을 사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홈즈가 번개같이 덤벼들어 그의 손목을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권총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잽싸게 권총을 주워들자 홈즈는 왓슨, 이왕이면 그걸로 그자의 머리를 겨누어주게. 그렇지, 그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홈즈는 이번엔 캐루저스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캐루저스, 너도 그 권총을 넘겨.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난 셜록 홈즈. 당신이 바로... 기특하게도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모양이군. 그럼 잘 됐어. 경찰이 올 때까지 내가 대리 역할을 하지. 홈즈는 캐루저스의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되찾은 마부 소년이 저쪽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손짓을 했습니다. 얘야, 미안하지만 이 편지를 파넘 경찰서장에게 전해다오. 홈즈는 수첩을 찢어 편지를 썼습니다. 소년은 편지를 들고 떡갈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홈즈의 위험 있는 태도는 이 참극의 현장을 지배하고도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그의 말에 순순히 복종했습니다. 윌리엄슨과 캐루저스는 부상당한 우들레이를 낡은 저택으로 옮겼고 난 공포에 떠는 바이올렛을 부축하여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홈즈, 우들레이는 죽지 않은 것 같구만. 내가 이렇게 알려주자 홈즈는 캐루저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 됐구만. 당신은 살인범 신세를 면했어. 그러자 캐루저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살아난다고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해요. 헤이, 무슨 짓이야? 침착해. 홈즈가 끌어안아 말리자 캐루저스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홈즈 씨, 당신은 저 천사 같은 아가씨가 한평생 짐승 같은 놈의 아내를 얽매이길 바랍니까? 바이올렛이 행복하게 되려면 일단 과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야. 그 점에 대해선 염려할 것 없습니다. 바이올렛은 우들레이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윌리엄슨 노인에겐 정식 결혼식을 주관할 자격이 없어. 에이, 천만에요. 난 자격을 가지고 있어. 윌리엄스는 미친 개처럼 이를 드러냈습니다. 홈즈는 노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바둥거려도 소용없어. 사실 난 어제 런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왔어. 윌리엄슨, 당신은 예전엔 분명히 목사였지만 이미 10년 전에 사기죄를 저질러서 교회에서 목사 자격을 박탈당했지. 아까 결혼식은 그저 희극에 지나지 않는 거요. 또한 강제로 올린 결혼식은 중죄에 해당돼요. 그리고 캐루저스, 당신은 좀 경솔했어. 이 일은 권총이 아닌 법률에 호소했어야 마땅했어. 폭력과 사기에 의한 결혼은 적어도 10년은 어두운 곳에 갇힐 테니까 자연히 벌을 받는 셈이지. 캐루저스는 마침내 울먹거리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홈즈 씨, 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프리카에서도 이름난 악당인 우들레이가 그녀에게 눈독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더러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녀를 지키기 위해 피아노 교사란 명목으로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홈즈 씨, 당신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바이올렛이 온 다음부터 난 한시도 그녀에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렛이 지나는 이 장원이 악당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걸 안 뒤부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늘 자전거로 뒤를 밟았습니다. 물론 내 얼굴을 감추기 위해 검은 수염을 달고 변장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좀 이상하구만. 여기가 악당들의 소굴이란 걸 알았으면 그녀에게 사실대로 일러야 마땅하지 않나. 사실을 말해 보십시오. 그녀는 그날 안으로 제 집에서 나가버릴 게 아닙니까? 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이 바이올렛을 붙잡아 두고 싶었던 까닭은 과연 그뿐일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 그녀에게 돌아올 막대한 유산 같은 게 탐났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바이올렛 주위에는 얼마 전부터 황금의 눈이 어두운 사나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남아프리카에서 존버가 왔습니다. 난 이제 바이올렛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온 존버라니. 홈즈의 질문에 캐루저스는 호주머니에서 한 통의 존버를 꺼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죽었다. 홈즈는 존버를 돌려주면서 이제 사건의 줄거리를 대충 알 것 같구만. 캐루저스, 경찰이 올 때까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얘기해봐요. 난 반드시 당신 편이 될 테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윌리엄슨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보부 캐루저스.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비밀을 짓거렸다가 네 놈도 우들레이처럼 똑같이 당할 줄 알아. 네 놈이 그 아가씨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건 네 놈만의 문제니까 상관이 없어. 그러나 우릴 배반하고 이 비룡뱅이 같은 탐정에게 이러쿵 저러쿵 주절거렸다간 정말 혼날 줄 알아. 글쎄,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목사님 혈압이 오를 것 같습니다. 하며 홈즈는 유유히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럼 캐루저스 대신 내가 설명하기로 하지. 너희 세 사람, 즉
윌리엄슨, 캐루저스, 우들레이는 어떤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남아프리카에서 귀국했어. 그때 윌리엄슨이 눈을 부라리며 홈즈의 말을 끊었습니다. 벌써 거기부터 틀렸어. 당신은 너희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자를 만난 건 2개월 전. 게다가 남아프리카가 아니라 이 런던에서야. 난 런던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아, 그랬었나. 그럼 남아프리카에서 랠프 스미드 노인을 만난 건 우들레이와 캐루저스 두 사람뿐이고 우리 목사님은 순수한 런던 촌놈이란 말이죠. 아무튼 좋아. 우들레이와 캐루저스는 전부터 랠프 스미드와 서로 아는 사이였어. 스미드 씨가 죽으면 그 막대한 유산이 조카 딸인 바이올렛한테 넘어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 캐루저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윌리엄스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홈즈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스미드 씨는 요하네스버그의 한 병원에서 불치의 병으로 누워 있었어. 그는 두 사람더러 만일 자기가 죽으면 유산을 조카 딸에게 넘겨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 물론 두 사람은 승낙하고 런던으로 왔어. 그러나 그 속셈은 똑같았어. 비록 바이올렛이 못생긴 여자라 할지라도 재빨리 결혼해 버려야지. 2, 3개월 안에 노인이 죽으면 저절로 부자 아내를 갖게 된다 하고 말이야. 아무튼 두 사람은 신문에 광고를 내어 바이올렛의 행방을 찾았어. 그리고 스미드 씨가 몇 달 전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 그 중에서도 캐루저스는 한눈에 그녀에게 반해버렸어. 그래서 우들레이에게 조건을 제시했지. 난 기어코 바이올렛과 결혼을 하겠다. 그 대신 그녀가 받기로 되어 있는 유산은 자네에게 주마 하고 말이야. 욕심이 많은 우들레이는 선뜻 승낙했어. 그런데 곧 우들레이는 바이올렛과 유산 모두 탐이 났어. 그는 캐루저스를 찾아가 바이올렛과 결혼하겠다고 우겼지. 그렇습니다. 언젠가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우드레이는 바이올렛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난 그와 한바탕 싸움을 벌였지요. 그리고 지체 없이 우들레이를 집에서 쫓아내었어요. 짐승 같은 녀석을 그녀 곁에 있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바이올렛한테서 직접 들었어. 그녀는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더구만. 그러자 캐루저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봐 윌리엄슨, 홈즈 씨는 다 알고 있잖아. 홈즈 씨, 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후 우드레이는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런던에서 이 사나이를 주워 가지고 와서 이 장원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우드레이는 살그머니 나한테 찾아와서 난 바이올렛과 결혼하는 걸 단념했어. 그 대신 사내가 결혼하는 거야. 난 유산을 갖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엉큼한 속셈을 까맣게 모르는 나는 그 자리에서 선뜻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렛은 날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토요일만 되면 부랴부랴 자전거를 타고 파덤역으로 가서 런던에 계신 어머니한테 돌아갔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에는 이리떼에 소굴이 된 찰린턴 장원이 있습니다. 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우들레이가 랠프 스미드 씨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를 들고 나에게 왔습니다. 난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녀에게 구원을 했습니다만 간단히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모처럼 역까지 마중하고 배웅할 마차까지 준비했는데도 제 집에서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얼떨결에 난폭한 언어를 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바이올렛은 제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걸 느꼈는지 오늘 아침 예정보다 앞당겨 출발했습니다. 난 당황해서 자전거로 마차를 쫓아가다가 홈즈 씨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난 홈즈 씨를 만나기 전까지 왜 우들레이가 목사를 데리고 왔는지 그 까닭을 몰랐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들입니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 꽁초를 난로 속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왓슨, 내 머리도 이젠 꽤 둔해진 것 같아. 저는 자전거를 탄 사나이가 장원 안에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고 했지. 그랬었지. 그러고 나서 그 사나이는 저택 뒤로 사라졌다고 했지. 이 두 가지 힌트로 추적자가 캐루저스란 걸 알아야 했어. 자네로부터 모처럼 좋은 보고를 받았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했구만. 홈즈는 내 보고를 신랄하게 비난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경관들이 탄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홈즈는 캐루저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캐루저스, 당신은 처음에 음모에 가담했지만 결국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 죄가 없어진 셈이야. 당신의 바이올렛에 대한 애정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어. 하지만 그녀에겐 시릴 모튼이란 훌륭한 약혼자가 있잖아. 당신은 결코 이루지 못할 소망을 꿈꾸고 있었던 거야. 자, 내 명함을 줄 테니 법정에서 내 증언이 필요할 때 이용하시오. 감사합니다. 캐루저스의 얼굴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기묘하기만 했던 이 사건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렛 스미드는 그 후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으며 지금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전기회사 모어플랜드 케네디의 사장인 시릴 모튼의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드레이와 윌리엄슨 두 사람은 유괴 및 협박으로 기소되어 주범인 우드레이는 10년형을, 윌리엄스는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루저스는 정상이 참작되어 겨우 2-3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새 아내를 맞이했다는 소문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외로운 자전거를 타는 사람 마지막까지 읽었고요. 이번 사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꽤 싱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홈즈도 이번엔 머리를 쓰는 것보단 그냥 몸을 쓰다 끝난 것 같고 아무래도 왓슨이 제일 바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이사 전에 작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사를 끝난 후에 작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들 좋은 밤 되시길.